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칩 파운드리 쪽도 받았고 뭐 이번 주 기사를 보면 또 XAI 칩도 아마 잘하면 뭐 조만간 또 XAI 칩 관련된 칩 계약도 파운드리가 할 수 있다 말도 나오니까 전자가 굉장히 지금은 뭔가 열심히 추가적인 고객 사안을 굉장히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가 좀 인텔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 이슈는 이야기된 것 같고요. 디램 가격, 뭐 낸드 가격이 계속 이제 급등 중입니다. 심지어서 지금 내년 정도 기준까지 가면 HBM 수익률보다는 오히려 레거시 커머디티 디램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정도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26년 한 해는 계속 갈 것 같다라는 해외 쪽의 분석도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슈퍼 사이클이 꽤 진행될 텐데 수요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급의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갈 걸로 혹시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또 우리가 거꾸로 모두가 좋다 할 때 이 반도체 쪽에 좀 리스크가 또 돌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건지 혹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내년 가격 전망을 하는 기관들도 사실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격 상승 요인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많은 무리수가 따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팩트를 분석을 해보면 수요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서버만 유일하게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반도체 전체 세계의 수요를 10이라고 했을 때 서버가 차지하는 건 아마 3 미만일 거거든요. 네. 나머지 7 이상에 해당하는 수요는 극히 안 좋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 가격은 올랐어요. 네.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좋다라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안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자 가격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좋다면은 가동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수출로 봤을 때 수출 우리가 명목 수출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가격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 2분기 비수기이고 3, 4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들을 저한테 인디케이팅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수출을 봤을 때 가격 효과를 제외하고 정말 물량으로만 얻을 수 있는 수출로 봤을 때 2분기가 피크였었고요. 네. 3분기, 4분기는 성수기로 가는데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3, 4분기에 굉장히 수치를 높게 놨다가 순전한 가격 효과였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요가 좋을 수가 없는 게 나머지 7에 해당하는 것들의 한 3, 4 정도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팔리느냐. 그렇죠.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6년이 피크였어요. 네. 그 후로 내리막길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 PC 데스크탑이 팔리느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심지어 1, 2년 전에는 20%씩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노트북이 많이 팔리느냐? 노트북도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서버를 제외하고는 수요는 거의 제자리 걸음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좋아서 HBM을 제외한 다른 일반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격은 왜 올라왔느냐? 그럼 뭐 경제학 기본 원리에 있습니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상대적인 것에 결정되는 건데 네. 수요는 제로다,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공급을 확 줄였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줄였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통계청 자료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게 2023년 한 3분기 정도부터인데 그때 정말 국내 반도체 기업들 적자가 최대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여야 됩니다. 네. 근데 가격이 오르게 된 시점에 재고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추락, 생산 다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인위적인 감산을 했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10월 달에 가격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 국내 제조업의 동향을 봤더니 생산과 출하를 20% 줄였습니다. 네. 성수기로 돌아가고 정말 수요가 좋다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생산량을 20% 줄이면서 가격을 폭등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가격 급등은 수요가 전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공급 물량을 줄여서 올라간 가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말하는 뭐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해당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감산을 지속할 수 있느냐? 중국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의 시장이 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 있고 레거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래서 사실은 엊그제 이재용 회장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비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중국은 증설을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1, 2년 동안은 이미 설비 투자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를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제 늦은 거죠, 이미 타이밍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적인 증설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감산을 더 이상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26년 이내 가격은 빠르게 하락으로 반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최근에 뭐 27년까지도 계속 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외 IB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계속 중국의 물량을 견뎌가면서 계속 물량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데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제 수익성 위주로 이제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계속 뭐 공급자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이 포함해서 재고가 한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확 줄어버린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공급자 자체의 재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온 맞습니다. 것도 사실인데 말씀하셨던 중국제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우리가 공급을 계속 줄여가면서 이제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리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가격이 이제 급등할 것이다. 이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말씀을 주셨고 삼성도 그 부분에서 공격적인 증설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자체 AI 칩, 특히 뭐 알파벳 관련해 갖고 그죠? TPU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ASIC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GPU가 있고 이건 이제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하이 레벨의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비싸니까 빅테크들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제품에 어떤 뭐 기능이라고 그럴까 이게 한 10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범용 제품이니까 근데 빅테크들은 한 7에서 8 정도면 나는 되는데 저 비싼 칩을 계속 살 수밖에 없으니 야 그러면 우리가 ASIC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HBM이랑 뭘 해보자 뭐 그러니까 뭐 알파벳도 TPU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장에 대한 현황이나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좀 궁금은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비용 측면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공급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도 그렇죠. 있었고 네. 생산량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 개발한 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네. AI 시장 전체로 성장 단계로 보면은 이제 추론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병렬로 계산해야 되는 니드가 커지니까 네. 병렬로 정제 총 캐퍼는 늘어나야 되지만 칩 하나의 성능은 사실은 조금은 떨어져도 그렇죠. 되는 게 맞는 상황. 네. 아까 80% 정도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위 레벨의 칩들 위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 칩들이 보통 우리가 ASIC이라고 하는 네. 이제 개발자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맞춤형 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사실은 제가 2년 전쯤에 엔비디아 전략이 이제 궁금하다. 계속 하이 레벨 칩, 애플과 같은 전략을 취할 거냐? 삼성과 같이 고가 칩과 저가 칩,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휴대폰과 중저가 칩의 네. 아시안용을 두 가지로 투 트랙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두 번째 투 트랙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RTX라는 모델은 사실은 AI 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뭐 호퍼칩, 블랙칩 하는 것들이 AI 전용 칩이고 네. RTX 모델은 게이밍 그렇죠. 노트북에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픽 카드 전용 칩인데 네. 사실상 지금 GPU라는 게 딱히 AI용이라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능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여전히 GPU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라인업이라는 게 지금 게임에서 쓰고 있는 가장 하이 레벨 칩 정도이면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많이 쓰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RTX 모델을 조금 성능을 높여서 네. 이거를 중저가 AI 칩으로 판매하면 된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지금에서 그런 쪽에 지금 물량을 늘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라인업이 ASIC 업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과 성능 정도의 칩이 될 수 있는 거여서 네.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은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는 HBM 안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우리 궁금한 시청자들 부분들은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죠. 앞으로 ASIC도 초기 모델은 제가 볼 때 성능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엔비디아 걸 대체하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HBM을 탑재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타임이 올 겁니다.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모델 S와 그 다음에 본인들의 하이 레벨에 있는 모델 두 가지 X만 두 네. 가지만 있을 때는 마진은 높았지만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모델 3Y가 나오면서 10배가 돼버렸거든요, 판매는. 네. 근데 마진이 확 낮춰졌죠. 차량 한 대 가격의 절반이니까. 그런 시점이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 내지는 대중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AI 칩의 대중화가 되려면 가격이 절반 정도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HBM 계속 들어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는 HBM 안 쓸 거다. 가격이 싸고 오히려 지금 전력난에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전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HBM 대신에 LPDDR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것. 그래서 HBM이 각광을 계속 시장은 존재하겠지만 네. 포지션이 가장 큰 거는 이제 2026년 정도 피크, 2027년을 가면서 점차 비중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알파벳도 이제 자체 내부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우리가 한 1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패권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ASIC 반도체가 뭐 굳이 뭐 10 정도의 기능을 가진 엔비디아의 최고의 칩 사용을 우리가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ASIC 쪽으로 결국 넘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가격도 낮아져야 되니까 그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HBM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점 가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태껏 HBM 시장을 그래도 상당히 꽤 과점을 해왔던 하이닉스 입장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면서 삼성전자 뒤따라왔지만 뭐 레거시나 커머디티 디램의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1, 2년 사이에 현재 구간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가 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좀 유리해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업 구조 이게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하는 시점을 어디까지 끌어보느냐 네. 문제인 것 같고요. 네. 2026년까지로 좀 짧게 본다고 하면 여전히 2026년까지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을 거다. 네. 그리고 2027년으로 넘어가 되면 일단 칩을 사줘야 되는 고객들도 자금 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가 칩에 대한 니드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추론 쪽으로 점차 수요가 바뀌어가면서 양이 중요해진다. 성능보다도. 네. 그러면서 HBM의 비중이 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2026년만 놓고 보면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HBM이 아직까지는 각광을 받을 건데 네. 근데 점차 삼성전자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HBM에 대한서도 이제는 콜테스트가 통과했고 네. 이제 HBM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16%까지 낮아졌지만 뭐 올해 한 30%까지도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HBM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물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많은 물량을 지금 생산하니까 네. 이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더 클 거다. 그래서 이제 1분기부터 시작됐을 때에 이제 삼성전자의 DS 부문과 하이닉스의 여전히 절대 규모는 하이닉스가 많겠지만 이익이 빠르게 회복되고 증가하는 속도는 삼성전자가 훨씬 빠를 것이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원래 더 존재 조금 속도가 느린 기업과 레벨은 낮지만 속도가 빠른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을 선택할 거냐는 사실은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더 낫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양사 간의 이런 차이는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은 실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 측면에서 볼 거냐 기업의 가치 측면과 이익 측면에서 볼 거냐는 사실은 시점도 조금 끊어보는 게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워낙 더 높았고 삼성전자가 따라오긴 했지만 좀 상승폭이 좀 덜 오른 데다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가 훨씬 더 지금 물론 PER 기준 이미 높죠. 그쵸. P2R로 하면 훨씬 그렇죠. 높고. 예,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PBR 2배가 넘어섰고 삼성전자가 이제 1.4배,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닝 수준의 상승폭을 보면 내년 성장률은 삼성전자 훨씬 높으니까 현재 추정치는 그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네. 밸류에이션으로 볼 건지 네, 맞아요. 예. 사실은 아니면은 기대치가 반영되는 걸 좀 더 많게 봐야 될 맞습니다. 건지인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IT 기업들을 PBR로 하는 거는 억지고요. 네. PER로 해서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오른다는 얘기 하기 어려우니까 PBR을 등장한 거고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PBR로 하는 거는 사실 뭐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산업에 맞는 거지. 사실 PER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이미 20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만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맞아요. 뭐 휴대폰도 반도체의 있고요. PER로 또 비교하면 안 돼요. 맞아요. 반도체보다 다른 가전 스마트 휴대폰 같은 거는 더 저 PER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이미 성장성이 반도체보다 훨씬 낮은 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이닉스의 PER은 일단은 한국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다라는 걸 현실을 인정할 때 네.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이크론에서 한 55%에서 60%를 할인한 게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적정 PR이라 보고 현실은 네.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의 PR보다 조금 더 할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패권 전장에서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살아남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중점적인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